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이번 주 벌칙은 그 조연출님이 좀 화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쌓여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화가 풀릴 때까지 네. 뿅망치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쌓인지 모르겠어요. 전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단톡방이 열렸네요. 안녕하세요.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 쌤을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중국에서 11월 11일을 가리키는 말로 독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나라는 11월 11일이면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데이죠. 여기는 독신절이나 또 뭐 하나 봐요. 빼빼로 데이는 지나치게 상술이라고 해서 요즘은 가래떡 데이라고도 가래떡. 하고요. 뭐 농업인의 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농업인의 그걸 맞아요? 네, 농민의 날. 그렇죠. 농민의 날인가 뭔가 그것도 있다고 하셨었어요. 별걸 다 하네요. 아, 네. 우리 뼈가 소중하기 정말 때문에 쓸데없는 상식엔 대가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장시계 대가. 네. 아, 좋아합니다. 정답 알겠습니다. 오, 알것 정말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광군제. 오, 오, 광군제. 정답입니다. 오,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살짝 알고 있었군요. 네. 아. 생각보다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써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붙였는데 그날 이제 선물 교환도 많이 하고 네. 미팅도 많이 하고 소개팅도 많이 하는 날인데 오.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네. 2009년에 중국의 한 그 인터넷 그 업체가 네. 쇼핑몰 업체가 야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이제 세일을 한번 합시다 라고 해서 그런 선물 교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일을 좀 크게 했는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요 엄청나게 팔리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솔로데이보다는 그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좀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이름과 약어는 무엇일까요? 이름보다도 약어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네. 그렇죠. 한때 이거 신문에 맨날 나왔어요. 네,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화라산 그거. 그렇죠. 이게 조산대, 이거 조산대로 더 유명한 네. 이런 이거 조산대라고 많이 하죠. 하나의 이 동그란 연결고리 이렇게. 뭔지 알죠? 환태평양 조산대. 근데 문제 하나에 두 개를 물으면 반칙 아닌가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요. 5초 카운트 주세요. 헷갈리긴 하네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APEC. ABC. 나프타도 나왔어요. TPP? 네, 정답은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TPP입니다.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이라고도 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몇몇 한 4나라 정도가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지금처럼 되게 커서 FTA에 버금가는 게 된 거거든요. 네. FTA와 가장 다른 점은 FTA는 양자간인데 이건 다자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이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 TPP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여기 들어가는 순간 중국과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질 게 우려가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아직 의외로 일본과 FTA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들어가는 순간 일본과 FTA 상태가 되면서 그게 우리로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가입을 안 하고 지금 좀 재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득실을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일단 반점은 맞은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네, 완전 5점입니다. 예, 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인데요.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도 있네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 정답. 오. 아닌가?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넣지. 넣지. 넣었지?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금 그 넉지는 정답입니다. 네. 아니, 그냥 생각나서요. 네, 방금 안 왔냐? 이어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나오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넉지는 저기 얘기했는데 일단 경제학 서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네. 슬쩍 찔러가지고 뭐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제일 유명한 예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기 남자 소변기에 보면 이렇게 조준판.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뭐야라요? 되게 다들. 아, 그냥 들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요. 걷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벌레 한 마리, 벌 같은 거 한 마리 딱 그려놓는 순간 남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흘리지 않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그 일을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공정성 문제,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 바로 오. 오늘따라 도건 학생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오, 문제를 그러게요. 척척 푸네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또 이러다 틀리면 네, 정답. 네. 정답. 성과 연봉제. 성과 연봉제. 정답입니다. 우와. 대단하세요.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에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센티브제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건데 네. 이런 것과 달리 이제 그냥 호봉이 쌓이면은 네. 그냥 이렇게 가는 연공제나 호봉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대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그냥 연차가 쌓이면 받아가는 그런 그 월급 제도였다가 꼭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꼭 받아가는 게 아니라 덜 받아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능력에 따라 더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문제 이상은 벌써 맞췄기 때문에 벌칙은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뉴욕타임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버즈피드, MBC 등 9개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5년 5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재환 씨가 제일 좋아하는 네, 네. 음식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야, 너 그런 거 먹으니까 살찌는 거지. 막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아니, 너 그런 거 보니까 살찌지. 예, 그런 것만 먹어가지고.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그런 게. 네, 너 냉동볶음밥?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주제로 포가지고 하란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예. 뭔지 알겠죠? 인스턴트.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요.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맞나? 네, 정답. 인스턴트 아티클? 인스턴트 아티클. 맞나? 네. 정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우리도 이제 어떤 신문 서비스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클릭을 하면 원래 그 신문사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신문사로 이동하지 않고 페이스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나왔던 인링크라는 얘기가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그 세계 유수의 9개 언론사가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를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전초 단계가 아닌가 아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조원 학생 오늘 어땠어요? 네. 힌트가 너무 좋아서 아. 또 이렇게 맞추게 된 것 같고 고마워요. 조연출님 스트레스는 또 빠른 시일 내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착한 알겠습니다. 도건학생.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다른 것보다 네. 그 MC들의 상식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아, 예. 재환 씨가 농업인의 날도 알고 예. 김미 씨가 남자 화장실도 알고 있는 걸 보고요. 정말 별의별 상식이 다 괜히 아는 있다. 척했나 봐요. 어떻게 알았지? 신기한데. 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 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재환 씨는 월급 받아본 적은 없죠? 아니요, 사실 저는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 강의를 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오. 그때도 월급 받았었고요. 어렸을 때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시절인데 그때도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연말이 되면 연봉 계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찬반 논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도건 학생은 직장을 다니면 임금은 좀 어떤 형태로 받기를 원하나요? 일단 임금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예. 저도 그냥 연공서열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차면서 이제 연차에 따라. 연차에 따라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요즘 계속 성과 연봉제 하니까 둘 다 좀 적절히 섞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 네, 이 그렇군요. 최근 성과 연봉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이제 노동 개혁에 대해서 좀 예. 강도 높게 나서고 있고 특히 임금 체계에 대해서 두 가지 성과 연봉제와 그다음 임금 피크제를 네. 좀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또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싸우다 보니까 요즘에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는요. 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의 성과 연봉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연봉 작성의 최대 걸림돌인 노조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임금 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까지 내놨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게다가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같은 것도 발간해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수준이 그 초심자에 비해서 3.3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30년을 근속하면 사실 큰 실수 없이 그냥 잘리지만 않으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전년도보다 늘어나야 되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3.3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본이라든가 가면은 그 격차가 뭐 1.7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안인데 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나 모호한 기준을 뒤엎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실제로 그러면 대기업 성과연봉제가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기사인데요. 네.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전환이 일단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지금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경영자 총협회가 지난 5월 주요 기업 50개사의 72.9%가 지난 3년간 호봉제를 고치거나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72.9%는 대다수 이제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나 르노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추세에 대해서 노동계는 성과평가 행위 자체가 내포한 부작용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풍선 효과를 불러올 뿐 아니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현재 어느 정도 도입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연봉제라는 게 사실 그 공공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국가 공공기관이 6월 말까지 100% 도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도 7월 말 기준으로 96%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 정도로 지금 웬만한 공기업 공짜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노조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게 평가가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인센티브제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되게 그 성과가 좋아서 그 큰 돈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 누군가가 많이 받으면 누군가 적게 받게 됩니다. 깎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성과자가 눈에 금방 띄게 되는 거죠. 예전에 호봉제로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띄었는데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저성과자가 굉장히 돌출되게 돼요. 근데 이제 연차가 높은데 저성과를 한 2년, 3년 연속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나가라는 압력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저성과제에 대한 어떤 퇴출 압력 같은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이제 또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돼야 돼요. 평가 시스템. 저 사람을 평가하는데
몇 개 팔았어 하는 영업직 같은 경우는 10개인지 5개인지가 다를 거지만 네. 가령 뭐 인사라든가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것이 딱 그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객관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말하자면 평가하는 사람의 그 보스의 주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이 정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 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사 간의 마찰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뭐 다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예.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동의를 하면은 그들의 협의하에 따라서 뭐 얼마만큼 하자가 될 텐데 네. 아까 그 우리 도건환 선수 잠깐 얘기한 합리성이라는 기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네. 필요하면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추다 보니까 네. 노동계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도건 학생? 네,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 아무리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정성적인 평가에서 이제 관리자들은 그 근로자를 평가하는 구조에서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견이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경쟁이나 또 부조리를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주관적 평가라는 것을 중요 단어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어서 금융권을 시작으로 성과 연봉제가 민간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인데요. 노조 등 일부에서는 이 성과 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져서 해고를 쉽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그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주려면 당신의 성과는 어떻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야구로 보자면 그냥 뭐 열심히 팀의 일원이 돼서 네. 같이 몇 승을 했어, 우승을 했어. 예. 뭐 그러면 좋은데 예, 예. 자 그럼 우승을 했는데 당신 한 일이 뭡니까? 네. 근데 타율이 뭐 2할이 안 되고 네. 투수인데 한 5이닝 던지고 한 시즌 동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갔지만 나는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 성과 연봉제는 당연히 그런 성과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 못한 것들이 바로 드러나니까 이런 퇴출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몇 번 이렇게 당하면 스스로도 그런 압력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외국의 경우에는 그 호봉제나 성과연봉제 중에 이제 어떤 방식을 주로 좀 택하고 있나요? 뭐 100%라고 할 수 있는 성과죠? 그렇죠. 성과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평가에 대한 신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외국은 약간 신뢰 그런 부분에 신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좀 자유로운 게 있어서 해고나 그런 것도 우리 영화 보면 네.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거요? You fired 이러면서 네네네. 너 해고야 그러면 네. 아니, 한국 같으면 그러면 그 진짜로 해고할 때 한 6개월 걸려요.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네. 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해고야 그럼 바로 나가요. 그리고 채용도 되게 간단해요. 그럼 오늘부터 일하세요. 그럼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약간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하게 이제 해고하고 정당하게 채용할 것이다. 네. 그래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좀 그 많이 좌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저신뢰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이 성과 연봉제를 하니까 우리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외국은 그래서 성과 연봉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민간 기업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성과자가 눈에 드러나면서 네. 그들이 했던 저성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 보니까 그 어떤 병원에서 우리나라에도 병원에서 한번 도입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선 10% 정도 어떤 경영적인 이익을 봤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시 이제 호봉제로 바꿨어요. 한 2년 한 달 바꿨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이 네. 어떻게 성과로 측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쵸.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바꿨다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분명히 어떤 경영적인 효과는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성과와 능력을 얼마나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이 평가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니까 상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뭐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뭐 그것이 이제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네. 이제 인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한다면 상사의 말이 절대적이죠. 네. 그럼 상사가 어떻게 오늘 이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네. 3차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네, 네. 간다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 촥! 어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가가 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갖춰 놓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네, 자신의 성과를 측정할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과 측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할 정도의 공정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상사의 그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확실히 이제 정량적 평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업 담당 직원이란 가정하에 그 고객 만족도를 그 고객이 직접 부여한 점수뿐만 아니라 추후 동일 고객 계약 건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산출하는 식으로 약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계속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주간 업무 일지 같은 걸 작성했을 때 그 본인이 물론 이제 스스로 작성하겠지만 상사뿐만 아니라 이 동료 팀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업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 달성에 따라서 또 동료들이 이제 뭐 점수를 부여하든지 이제 평가하는 것도 공정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전 합의에 따라 절차 공정성을 확립한다면 나에 대한 그 성과 측정도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만 네네. 더. 정량적으로 R&D 팀이 있는데 네네.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뭘 개발했어요. 네. 그건 누구의 성과인가요? 팀을 이루어서 말씀. 팀을 이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네. 뭐 과학 그 한 사람이 뭐 이거 스마트폰을 다 개발하거나 네네.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뭐 렌즈를 해도 렌즈 안에 뭐를 맞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의 업적이다라고 얘기하기 곤란할 만한 것들을 팀으로 이뤄서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하나를 개발한 건데 그거는 그 양적으로 하자면 누구의 성과가 될 거냐는 거죠. 그 모두의 성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원들 모두가 이제 절차 공정성에 대한 그 외국처럼 신뢰가 있다면 그런 분배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다들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의 성과라는 게 네네. 인센티브제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네.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적게 가져가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비교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모두를 다 주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그 무선사업부 안에서도 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쪽이면 무선사업부 쪽에서도 메모리 쪽이 있을 거고 뭐 카메라 쪽이 있을 거고 거기에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별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게 통째로 한다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힘들어지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좀 출제를 하고 또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는 딱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냈지만 네네.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네. 이런 류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면접 질문을 내보고 자기가 한번 답해봐 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데 뭘 보고 뽑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을지 그 질문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거 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동원 학생은 되게 이걸 할 때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자신의 성과를 측정할 만한 좋은 방법을 제시해보라고 했으면 예. 나는 어디에 직무를 지원하는 누구다라고 한 다음에 이 직무에 대해서 하면은 되게 얘기가 좀 간단해질 수 있었는데 네. 아까 보면 R&D부터 인사팀부터 영업팀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당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직무적으로 자기가 딱 전제를 해버리면 되게 간단한 일이 네.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직무가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먼저 좀 전제하고 저는 이 직무에 이건데 이 직무를 평가할 때는 이라고 한다면 좀 더 대답하기는 간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건 학생은 이쌤 평가 어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류의 다른 주제에 관해서 이런 그죠. 질문이 예, 예전에? 있었는데 지적받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요? 제가 뭔가 이런 전제를 정하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를 오늘도 좀 어렵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더 실수 안 하겠네요. 이렇게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2번 실수했으면 이제 3번 없겠죠. 그렇죠. 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거는 토론 면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예.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 호봉제와 성과 연봉제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돈벌이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돈벌이는 성과연봉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호봉제를 선택을 했었어요. 왜냐면 성과연봉제 이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경우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에서의 그 성과연봉제가 굉장히 악의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쁜 일도 보험 사기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라는 그 취지가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싶고 내 삶을 윤택하고 싶으시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좀 쉬던가 그래서 적당히 약간 프리랜서의 개념이 좀 섞여 있는 거긴 한데요. 저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호봉제와 성과 연봉제 각각의 장단점이 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성과 연봉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호봉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좀 수정적 호봉제를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수정적 보험. 네, 호봉제의 성과 연봉제를 좀 녹이는 방식인데요. 지금과는 좀 다르게 이 상승폭의 그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성과 연봉제처럼. 대신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네. 최대 0%까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승이 없는 거죠. 또 마이너스는 가지 않게. 대신에 내가 올해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 상승폭이 좀 큰 거고 호봉제 그리고 내가 좀 올해 성과가 저조했다 싶으면 뭐 제자리 걸음 정도 하는 좀 수성적 호봉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호봉제가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아니 뭐 대부분의 기업에 네. 우리가 공기업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 안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정확하게 진짜 가장 일반적인 호봉제의 기본인 거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건 지금 사회가 아무래도 호봉제가 더 선호되는 입장이지 않나 싶어서 네. 이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네. 설득됐네요. 그러면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혜 학생, 호봉제를 실시하되 성과 연봉제의 장점인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것이다. 성과 연봉제는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간의 껄끄러운 사이가 될지도 모른다. 반면 호봉제는 직원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호봉제를 유지하되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우수한 결과를 낳게 된다면 부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태희 학생, 성과 연봉제. 호봉제는 열심히 일하거나 성과를 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과 연봉제는 자신이 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온유 학생, 성과 연봉제. 같은 월급을 받아도 각자가 하는 업무량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더 불공정을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실 학생, 호봉제. 과거에는 성과만큼 얻는 것을 더 선호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더 선호합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 일의 능률은 떨어지며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잣대를 내세울 수 있는 호봉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네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도건 학생? 다른 의견들 다 좋았는데 전 김태희 학생이랑 의견이 조금 달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성과는 이제 유무형적인 요소가 다 고루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전제적으로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호봉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래 일할수록 일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좀 다른 요소도 같이 이제 좀 고려하면 맞아요. 더 좋은 그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할 때 네. 제일 지금 보면 2명은 성과 연봉제, 1명은 네. 호봉제, 네. 1명은 박쥐. 박쥐, 양쪽 이렇게 이것도 이거와 이거의 장점을 합자 네. 이거잖아요.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네. 이 박쥐들이 되게 좀 경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본다라는 보는 측면에서 거지.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네. 전 이번에 그 우리 보미 씨의 박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성과 연봉제와
그 호봉제 뭐 장단점을 잘 믹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호봉제를 가는데 그거를 여기는 인센티브와 달리 기존의 인센티브와 달리 기존은 많이 하면은 그만큼 돈을 더 주는 방식이라면 이 연봉 상승률을 좀 네, 조정한다. 상승률. 라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데다가 나름 이것도 사실 뭐 이것도 장단점이고 저것도 장단점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버무리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는 그런 박쥐 의견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새로운 전략이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제시했을 때는 사실은 오 저런 방법도 있었네라고 생각이 들면 제일 좀 환영받을 수 있는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황보배 아나운서가 베스트 댓글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과 연봉제 확산 현황과 이에 대한 찬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성과연봉제냐 호봉제냐 이런 거는 그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취업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뭐 1, 2년 안에 곧 취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자신의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취업을 할 때 뭐 찬반을 위해서라도 봐야겠지만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좀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때 일조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학생 어땠어요? 아,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다뤄서 좋았고요. 네. 보미 누나 의견처럼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 그래서 그 새로운 전략, 그런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노사 간에 이제 좀 원만한 또 이제 합리적인 해결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은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면사포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 계신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교민교수로 있는 강윤규입니다. 네, 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때 뵀을 때나 지금 뵀을 때나 참 이렇게 믿음직하게 막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이미지는 계속 한결 같아서 네. 정말 큰형님의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또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코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면사포입니다. 근데 네. 갑자기 저희 코너 이름 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면사포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간혹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네, 이게 그 요즘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장안의 면접을 화제이죠. 네. 면접을 사정없이 뽀개버린다, 뭐 네. 면접을 정복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면접 사정 없이 뽀개기, 그래서 면사포인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것을 홍보할 때 면사포라고 치면 웨딩드레스가 검색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사포라고 쳐야 된다고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네. 네, 오늘 주제에 맞게 오늘 면접을 정복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최초로 토의 면접, 토로 면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이겠네요, 그죠? 네, 네네. 이렇게 꽉 찰 것 같아요. 네.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요.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네.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면접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저희가 면사포에서 맨날 하고 있는 1대1 면접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1대1 면접이라는 게 뭐 인성 면접, 또 역량 면접, 뭐 임원 면접, 실무진 면접 뭐 등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네. 뭐 1대1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집단의 형태로 뭐 3명, 5명씩 들어가는 뭐 인성 면접 같은 유형의 면접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PT 면접, 잘 아시는 PT 면접이나 아니면 집단으로 좀 이루어지는 토의 토론 면접의 형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약간 이색 면접을 해가지고 약간 음주 면접이라든지 네. 뭐 산행 면접이라든지 어떤 회사는 족구 면접을 봤던 회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면접의 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구 면접은 저 같은 경우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꼭 남성 지원자들이 있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한번 메리츠 화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지금 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전에 네. 여학생들도 실제로 가서 헤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족구 제가 면접, 족구 면접에서 너는 헤딩도 하고. 합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족구를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팀에 융화돼서 협력할 그쵸.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네네.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족구를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다양한 면접이 있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준비하기 막막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이 다양하다니. 네네.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저는 크게 4가지로 면접 종류를 나눠 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원자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 면접이냐, 집단 면접이냐 그쵸.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구성비 기준으로 본다면 네. 면접관 대 지원자 해서 다대다 면접, 그쵸. 다대1 면접, 네. 그리고 1대1 면접은 이제 면접관 1명, 지원자 그쵸. 1명 이렇게 네네.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별 기준으로 본다면 질의응답 우리가 질문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런 일반적인 면접, 그다음에 발표 PT 면접, 토론 토의 면접, 그쵸. 외국어 면접, 네. 아까 말씀해주신 이색 면접, 그쵸. 상황 면접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제별로 나누게 된다면 인성 면접 그리고 역량 면접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누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쵸. 명확히 나누기가 어려운데 표준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들하고 또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어떤가요? 뭐 1대1 면접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 뭐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긴장감이 좀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좀 본인이 면접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털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왔군요. 털릴 수 네,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압박감을 받는 친구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아까 개별 면접에서는 네. 사실 이 지원자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학생들이 면접을 갈 때 자기 스토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런 경우 건 있죠. 건물입니다. 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질문이 날라오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나고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솔직하게 네.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그 다대일로 본다든지 네. 면접관 뭐 다대다로 해가지고 면접관 뭐 3명, 4명의 뭐 면접자들도 뭐 3명, 5명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또 비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또 이미지라든지 또 목소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체크당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압박감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대체로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네. 잘 내가 면접을 못 보게 되면 정말 2개, 3개 정도 질문을 받는 친구들이 있고 많이 받는 맞습니다. 친구들은 네. 또 7, 8개 정도의 어떤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아주 심층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면접 보다 보면은 또 유리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집단 면접은 비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1분 자기소개 있죠. 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기선제압이 되고 사실 면접에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잘 준비해야 그쵸. 되고 그쵸. 이 집단 면접 중에서도 우리가 토의 면접, 토론 면접이 있는데 기업체들이 이런 토의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네. 그럴까요? 우선 회사 업무는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네. 같이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팀원 간의 소통 그리고 부서 간의 소통과 이해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 개인 면접으로는 이런 소통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바로 집단 면접, 토론 면접을 보는 거고요. 일단 토론 면접에서는 크게 3가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고 네. 두 번째는 또 조직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수용성을 많이 봅니다. 수용성이요. 네. 이게 과거에는 안 보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안할 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으면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수용성을 보고 네. 세 번째는 또 설득력을 통해서 얼마나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리더십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토의 면접, 토론 면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우리 오늘 면사포도요, 네. 그 면접 중에서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면접에서 잘 볼 수 있는 팁,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약간 주되게 많이 보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가장 주된 큰 축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좀 하고 있는가,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도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토론 면접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적극적인 학생들이 태도. 네. 그 현장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해가지고 평가할 수 없게끔 만드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회사 내에서 어떤 소통의 어떤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어느 정도 좀 포용하기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막 싸우려고 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배려하는 자세로 좀 하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면접이기 때문에 좀 태도적인 측면도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뭐 경청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절하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볼 때에 네. 어떻게 자기 주장을 잘 표현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렇죠. 저도 그걸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흔히들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듣는 기술은 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토의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할 때 우리가 하자마자 막 이렇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지원을 할 때 네. 그 회사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 다시 말하면 업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네.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업종에 대해서. 네, 네. 왜냐하면 요즘은 토론 주제가 과거처럼 시사상식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든지 네. 또 기업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 토론 주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따라서 첫 번째는 업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시사상식도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 시사상식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네. 이게 감정적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됩니다.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통계나 수치가 같이 제시가 안 되면 주장일 뿐이고 통계나 수치가 같이 제시되면 이건 사실이 된다. 따라서 통계나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네, 근거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지키면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에서 평소에 그런 어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그런 습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면접 스타일이 아닌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가끔씩 이제 학생들하고 좀 토론 면접을 하다 보면은 내 의견을 반대를 던지면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템포가 빨라지는 것을 좀 느낄 수도 있었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예전에 효성에서 면접 봤던 친구의 사례입니다. 네.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 이 학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었는데 준비할 때 이제 학생이 잘 못하다 보니까 너가 이 말하고 내가 이 말하고 이렇게 딱 이야기할 것들을 나눴는데 이 한 친구가 전부 다 그걸 뺏은 겁니다. 한 친구가 뺐고 이 친구들은 또 뺐다 보니까는 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면접이 종료가 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한 번 났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아, 면접 끝나고인가요? 아니면 면접 면접 중에? 끝나고 나서 아, 네. 싸움이 나갖고 인사 담당자님께서 밖에 나가서 싸우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회사 면접에서 쫓겨났던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네. 감정적 대응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그 토론하다가 싸운 사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론하다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네. 싸우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뭐 그 자리에서 계속 이게 싸움이 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비 보시는 분 불러다가 네. 쫓아낸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그 면접 보다가 네, 아무래도 참 취업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감정이 격해지는 것도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참 차분하게 감정 컨트롤을 잘 하고 맞습니다. 마무리를 네.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 집단 면접에 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보고 방송을 보고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하반기 공채 중인 삼성과 SK, LG 등의 대기업 면접 전형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원자가 면접관과 토론하는 창의성 면접이 추가됐습니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월등한 상대와 겨루는 만큼 토론 기출 문제를 뽑아 준비생들끼리 압박형 토론을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 솔직히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토론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준비를 해서 많이 좀 긴장되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제가 면접을 실제로 아직 제대로 본 적도 없고 특히 토론 면접, 토의 면접이라는 형식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말하는 거에 조금 자신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떨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토론도 토론이지만 어쨌든 면접이니까 저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의 말을 통해서 제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갖고 있구나.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조금 인지하실 수 있도록 대화 최대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면접 이후로 오랜만이고 포맷이 토론인 만큼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평소 토론보다 그 저의 장점을 살리면서 면접 스타일에 약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는요.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30분 동안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성호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만큼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시작으로 김길태, 오원춘, 박춘풍, 김사훈 등 흉악범들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범죄자는 또 여죄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 이런 범죄자는 공익상 공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의 부모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얼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맞거든요! 저 사람 얼굴을 공개하라! 찬성 측 기조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발생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 같은 반인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흉악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도 일치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의 필요성 다음 3가지 이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정보는 국민이 범죄를 회피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 범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범인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범죄 행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주의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이전의 범죄에 대한 추가 제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미해결되었던 기존의 범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백 씨 기조 발언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했냐면요. 일단 본인의 주된 의견, 본인 팀이 속한 팀의 주된 의견, 사인 포스트를 명확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고 또 이에 대한 근거로서 3가지를 제시했어요. 이 부분도 논리가 명료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 입장 기조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강호순 사건을 필두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된 이후 흉악범 얼굴 공개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수사와 판결은 모두 사람에 의해 의해지는 것이고 이는 얼마든지 오판의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해당 법안은 흉악범 본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나 범죄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낙인될 수 있고 또한 연좌제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중을 위해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사실상의 효익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국민의 비난 욕구 해소를 돕는 것 외에는 실질적 범죄 예방 또는 해결에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의 두려움만 가중시킬지도 모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흉악범의 얼굴이 궁금하고 또한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 싶은 대중의 심리가 이해가 가지만 보다 나아가 이성적으로 그 효익과 당위성을 살펴본다면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전반적으로 말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을 간결하게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한 1분 정도 이내에 자신의 발언을 좀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준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근거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일단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신상을 공개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사실 무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라는 것 자체가 원칙이 범행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확증할 수 있을 때 그 공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즉 무죄 추정의 원리는 뭐 준수가 될 것이라고 사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뭐 재판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만 무죄 추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충되고 침해되는 부분은 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 절차라는 게 양자 둘 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는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를 좀 더 확증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지점에서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던 사례들 중에 최근의 사례들 중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지난 2012년 조선일보에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의 얼굴을 공개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사람의 얼굴을 공개함에 따라서 일반인의 얼굴을 공개해서 많은 파장을 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법 절차를 거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는 게 최근에 신상이 공개되었던 조성호 같은 경우에도 검거 1시간 만에 신상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죄 판정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근거 충분히 잘 들었고 그것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저희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근거이지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해야만 할 근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제도를 시행해야만 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될 수 있으되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입증을 해야만 할 것은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겠죠. 세 번째 논거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효능이 있다면 이것은 사회적 제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효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범죄자에 대한 예방 효과 그리고 여죄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판정해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 구성원 전반, 이것은 두 번째 효과인데요.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불러오는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안정만을 구축해주는 것이 또한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선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요. 2012년에도 이렇게 잘못된 판례가 잘못 공개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흉악범이라는 것을 기준이 정확하냐는 거죠. 이게 기준이 주관적으로 판단될 요소는 없는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거기다가 먼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확실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최초 사례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12년에 성폭행범의 얼굴이 공개되고 그리고 조성호가 검거 1시간 후에 공개되었다. 이는 모두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태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현재 그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법관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냐면은 판결을 할 때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 시에 판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을 마치 이 제도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마찬가지의 경우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론 면접이지만 어떤 싸우는 자리가 아니고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너무 경직되고 너무 공격적인 표정을 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예방적인 측면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자면은 2008년까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에 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범률이 약 88%가량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현재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반박 부탁드립니다.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이런 강력 범죄자를 얼굴을 공개해서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민지 씨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근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보다는 두려움, 공포감을 심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겠죠. 사적인 감정에 분노를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지 그 범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구조적 원인보다는 그런 사적인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한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논리적이고 발언에 어떤 독창성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 오히려 사람들의 알 권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바라는 느낌을 좀 저도 공감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좀 더 논리성이 좀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최현 학생과 이영훈 학생께서 공통적으로 제기해 주신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대중이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합적으로 별로의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제도의 문제인가요?
이것은 언론기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지속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거리를 물고 그것을 과열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 남용되기 때문에 정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것을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고요. 민지 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테크형 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경을 보면 민지 씨가 워낙 토론 동아리에서 많이 활동을 한 그런 배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을 이어가는 건 굉장히 잘하죠. 결국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면접에서 말은 잘하지만 면접에서 결국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굳이 우리가 흉악범 얼굴 공개를 먼저 시행을 해야 하는가? 얼굴이 화면에 공개가 되면 그동안 미접수되었던, 미해결되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또 생긴다는 말이죠. 이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 누가 해줄 겁니까? 이는 판결 이후에 공개하는 방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 시민의 그런 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점에서 시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삼는 것입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쌤 그 하반기 그 대기업 취업이 굉장히 한창이라고 하는데 특징이라고 할까요? 혹시 올해 경향 그런 건 좀 있습니까? 경향은 이제 저 연휴 추석이 좀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 때 지난 시즌 대비보다는 조금 템포가 늦어요. 최근에 좀 건설업이라든가 금융 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안 뽑다가 또 이번에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무 위주의 자소서 작성 빨리빨리 진행하시고요. 적성 공부도 틈틈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방송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LG화학과 하나케미칼입니다. 혹시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어떠신가요?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대인 산희 학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대는 하나다. 제가 사실 전자전기공학도 학생이지만 화학 쪽에 이제 관련 있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괜한 허세가 아니라 한번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백수형은요?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미인이셨습니다. 그거 말고 아는 게 없어요. 우리 화학 선생님 미인이었던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혹시? 저희가 대본을 며칠 전에 봤잖아요. 대본을 보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어리둥절한 표정 많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홍생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분야고 좀 업계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 소재 화학업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겠지만 고기능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화학 재질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에 녹아 들어가 있죠.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또 오늘 태양광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부품 소재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화학업계 전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케미칼 앤 엔지니어링 뉴스가 발표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화학 기업들의 순위를 한번 발표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LG화학이 11위에 포진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탑10 진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한 28위, 또 SK이노베이션이 한 31위, 하나케미칼이 한 43위로 하위에 아주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화학업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 내가 잘 몰랐던 그런 다양한 산업의 업계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평소에. 그냥 기사나 아니면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떤 내용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궁금증과 그 선호도 내용이 아마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특별히 화학. 이거는 제가 생물화학을 제가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약간 무리수를 좀 넣는 그러니까요. 술 마신 줄 알았어요. 저게 뭔 소리예요? 상식은 화학을. 화학이 이제 자연을 뜻하니까. 화학은 하나죠. 출발. LG 화학이랑 하나케미칼 중에 선호하는 거 있어요? 저는 하나케미칼이요. 왜요? 왜냐면은 하나케미칼이 친환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의 연구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전 눈이 갑니다. 저는 LG 화학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경영학과니까 솔직히 케미컬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경희대 화학과 얘기를 듣고는 하는데 LG 쪽이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 화학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LG화학을 더 선호하는데 제가 화학 실무제공학부거든요. 근데 저희 과에서도 LG화학은 제가 듣기로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고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선호하는 기업이에요.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되게 수직 이미지보다는 수평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들었고 또 연구 성과도 하나 쪽에 비해서 LG화학이 더 역시 좋다고 화공 친구다 보니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을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판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짜잔. 눈에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역시 그런데요. LG화학 대 하나케미칼 하면 18명 대 12명으로 LG화학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그 LG화학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페이스 이제 포탈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LG화학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취준생들 사이에서 연구가 정말 좋더라. 그리고 들어가기 어렵다더라. 이런 어떤 언론의 보도가 좀 큰 영향을 좀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어디서나 누구와든 케미가 폭발하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아우, 이 케미. 화학적이네요. 화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예, 멋있습니다. 케미가 폭발한다. 예. 백수의 너트! 먼저 LG화학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업들을 다루면서 뭐 중국 진출, 아니면 뭐 중동 진출 이런 거 많이 다뤘었잖아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어떤 겁니까? 우주 시장에 진출하는 LG화학입니다. 우주를 진출하는. 네, 푸른별 지구를 그려봤습니다. 네, 한반도를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좋아요. 네, 세계를 이렇게 뻗어나갈 거예요. 캡이 장난 아니네요. 네, 세계를 넘어서 우주로 뻗어나갈 겁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이제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 네,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네, 나사의 이제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이 배터리 공급 업체로 LG화학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기존의 그 항공 우주에 사용되는 그런 배터리보다 5배나 오래 간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도 이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단가가 오늘 충전하면 이제 내년까지 쓰는. 그렇죠. 하지만 단가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LG화학의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엿보게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먼저 이거 LG화학이 좀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로 뭐 LG그룹을 지금 대표하는 계열사죠. 그러니까 매출은 아직도 LG전자가 많지만 이익은 LG화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LG의 주력 계열사고요. 그 모태는 47년도 부산에서 세운 라키 화학공업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ABS, 폴리카보네이트, 합성 고무 같은 생산에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기초 소재 사업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재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평광판, 그다음에 감광재, 회로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하고 맞물리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원재로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수 씨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휴대폰, 노트북 충전이 가능한 우리가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강자입니다. 그래서 나사 시장까지 뭐 진출을 하게 됐죠.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그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도 매출이 한 23조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15년도는 한 20조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대표하는 화학회사인데요.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하나 얘기도 하겠는데 기본적인 화학 원재료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시장이 그다지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LG화학이라는 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 시장을 보고 전기 자동차 시장 앞으로 국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시장의 기본 소재를 잡고 있는 회사이고요. 하나 쪽은 또 태양광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아주 전통적인 화학 원재료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래 사업을 본 투자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배터리 전지 부분에서 LG화학의 성과가 눈부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사실 전기자동차 시장에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수는 없었는데 경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LG화학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로컬 브랜드 1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에서요. 그러니까 창안 자동차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BMW 예전에 i3라고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가 출시가 됐었는데 여기 원래 초반에 들어갔던 배터리 제공업체는 삼성 SDI였습니다. 근데 LG화학으로 이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또 다른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정도 출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자동차 배터리 프로젝트의 수주량은 LG화학이 1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좀 더 봐야 하는데요. 폭스바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디젤이라는 게 탄력을 잃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자동차를 내연기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의 충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동차를 달렸던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직접적으로 내가 코드를 꽂아서 충전하는 개념이고 이제 완전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도 일렉트릭 비에클로 다원화될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아주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LG화학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백수형. 네. 그 SF 영화를 보면은 특수한 물질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비브라늄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엘라스토머 시장을 선점하라. 엘라스토머요?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샴푸 같기도 하고요. 네, 엘라스토머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고무랑 플라스틱의 중간쯤 되는 물질이래요. 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휘어지고 뭐 그러는 건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고부가 가치인 이 물질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지금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즈를 무려 축구장 8개 만든다고 하네요. 뭐 대단하네요. 제 작업실이 8평이거든요. 8평. 큰 거예요. 여기는 근데 축구장 8개래요. 저 500에 40인데 이게 그렇군요. 네, 굉장하죠. 500에 40. 전기세 4만 원 나왔어요. 고생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선생님께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무와 플라스틱이 합성된 거, 탄성을 갖고 있고 플라스틱의 강성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용 범퍼, 그다음에 뭐 신발에 들어가는 그 충격 흡수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 그다음에 전선 케이블 피복제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전 세계 1등이 다우케미컬이고 2등이 액션모빌인데 둘 다 뭐 전 세계 어마어마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이 이런 지금 향후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3위로 도약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약 한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통해 20만 톤의 이제 엘라스토머 공장을 대산 공장 쪽에 증축할 예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고기능성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LG화학의 전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 재질 외에 신흥 시장을 보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최근 보면 LG화학하고 우리가 후에 얘기할 하나케미칼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 그러니까 컨티넨털 스트럭처럴 플라스틱스 CSP 인수전에서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들어가는 자동차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지금 LG는 또 계열사들을 보면 LG 하우시스 이쪽에서도 이런 범퍼 산업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 입장이 DS 사업 부분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발족돼 있고 LG전자가 VC 사업부가 있어서 여기서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LG화학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고 또 LG 하우시스하고 또 융합을 통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산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이 기존에 냉연 강판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철강 재질의 좀 집합물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화학 재질들의 집합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결국엔 다 돈이니까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LG화학이 이런 장기 미래 계획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백수형. 원샷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진짜요? 저는 네. 원샷이라고는 언제까지 어깨춤을 박는 그렇죠. 오빠 이번 짤은 원샷이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샷밖에 모르는데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케미컬이 이 원샷법을 신청한 1호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될지 기추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샷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저도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샷법은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M&A 같은 걸 진행하려면 주식 인수 관련된 절차라든가 제도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케미칼 입장에서는 무언가 좀 사업적 의사결정을 하고 구조조정, 우리 지금 제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한국에서 파다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드럽게 끌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론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의 모태는 1965년에 세워진 한국화성공업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원료 부분, 그다음에 가공 부분, 유통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부분이 주 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가 원료 부분이고 또 한 40% 정도가 태양광. 이 두 사업이 주로 메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년도 매출이 한 7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980억 정도 났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매출이 한 8조 정도 났고 영업이익이 한 3,300억 정도 나서 요즘 하나그룹이 제가 보기에는 10대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성장이 좀 무서운 그룹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스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선택과 집중의 시대입니다. LG화학이 아까 엘라스토머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케미컬도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고부가 CPVC 첫 개발. CPVC. PVC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염화비닐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그걸 이제 향상시킨 게 이제 CPVC. C가 콩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CPVC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그렇군요. 일단 홍생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콩그레츄레이션은 아니고요. 그 염소와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PVC보다 염소 함량을 무려 10%가량 높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용 스프링쿨러 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온수용 배관, 그다음에 특수 배관 등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녹 쓰는 걸 방지하는 거죠. 기존에는 녹이 많이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식에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열과 압력에도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고 무게 또한 굉장히 가벼워서 건설사 업장에서 시공하기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국산화가 돼 있지 않은데 이쪽 하나 쪽에서 이쪽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매년 한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그런 폴리머 재질 대비 특수한 재질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화학 기업이 사실 약품에만 좀 관련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약회사나 이런 게. 근데 아까 홍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건설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 하나케미칼의 해외 성적 어떤가요? 해외 성적을 보면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업체하고도 대규모 모듈을 공급하겠다는 그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향 판매가 많아질 수 있다. 또 중국도 이제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 약간은 좀 더딘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저유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싸니까 고유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신규 친환경 에너지를 빨리빨리 적용을 할 텐데 사업주들이 아직은 조금 저유가의 여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또 유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팽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케미컬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연구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석사, 박사 이런 대학원 과정도 이 말을 교수님께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뽑아야 한다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이공계 기업에 들어가려면 영어가 많이 중요한가요? 제가 지금 이제 4학년이라서 대학원을 갈까 이제 바로 취직을 할까 요즘 고민이 많은데 LG화학은 되게 연구적으로 되게 성과가 많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를 하고 가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학사로 가도 충분히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과가 이제 취업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 좁으니까 혹시 그 남들이 다 하는 토익이나 이런 스펙 말고 내가 진짜 그런 이공계 쪽 기업을 들어가려면 어떤 걸 이곳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런 이공계 기업을 다루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가면 석박사, 그걸 꼭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홍쌤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에 가면 아니 연구개발 말씀. 네, 연구개발직에 하면.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가기 위해서 석박사 출신들한테 박사는 어차피 경력으로 뽑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차치하고요. 석사 이력을 갖고 있으면 연구개발이 더 수월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대학원에 못 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석사 과정 동안 내가 논문을 쓰고 프로젝트라고 기업 과제를 진행해 봤으니 앞으로 이제 연구개발하게 되면 개발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덧대어서는 당신네 회사에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내가 해봤다. 그럼 연구개발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석사는 가끔 가다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태양광,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뭐 특수 그 재질들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만 진행한 석사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아주 쓸데없는 과제를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수님 잘못 만나서 돈도 안 되는 과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과제를 한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 입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경력사원을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부생들도 그런 같은 관점에서 R&D 도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당연히 확률로 치면 그 학부생들은 아무래도 제조나 공정 같은 설비, 뭐 그러니까 이런 좀 현업에서 진행되는 엔지니어 직군에 대한 확률이 높고 석사는 반면 연구개발 직군의 확률이 높다. 그건 뭐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이제 석박사 이런 거 말고도 학력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연구 이제 기업은 지방 국립대를 무조건 뽑는다더라 어떤 확률적으로 그런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러니까 학력을 입사할 때 어느 정도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 할당제가 35%여서 35%는 지방대로 뽑아요. 그러니까 지방대로 뽑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지방 국립대가
좀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자원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기회가 돌아가고 지금 우리 화학 기업들은 지방에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겠다. 그걸로 뽑는 건 아니죠. 할당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좀 구직에 있어서 취업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상사 기업을 했었잖아요. 네. 네오 인터내셔널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이공계 기업은 과연 외국어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만큼 뭐 중요한 경력이 있는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외국어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공계니까 당연히 공학적 실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점문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강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연구실 보조, 뭐 학부 연구생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구 보조했던 이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인턴 생활하면서 공정 라인에서 업무 뛰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전 도전들을 통해서 내 공학적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든가 공정설계 해봤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제품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반도체는 공정 교육 과정들이 많고요. 디스플레이 교육 과정도 많습니다. 플랜트 교육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별로 할 게 없을 거예요. 학교 때 배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학은 원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가 합성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제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안목과 기본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제품을 물론 다가가면 좋지만 다가갈 수 있는 루트가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공부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점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수 형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했지만 생소하잖아요. 생소하군요. 생소한다니까요. 어떤? 생소한 데가 보통 연봉 좋던데. 생소한. 네. 저의 예상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나요? 좀 높은 편입니다. LG 화학이 한 4,180 정도, 하나 케미칼이 한 4,00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16년 대졸 사업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업계 원래 장치 산업 쪽이 연봉이 좀 높습니다.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 채용이 또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봉 수준은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계속 이제 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카더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LG는 인적성에 역사와 한자가 나온다.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이게 왜? 네,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직무상식 50문제 중에서 역사 문제가 한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세계사가 2문제 출제되고요. 역사 LG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고 한자가 나와요, 독특하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G는 그 채용 홈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숙지를 하고 기초 한자 몇 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숙지하고 적성 시험장에 가면 공부만 하면 누구나 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카더라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백수형님 코너긴 한데 이거를 가져가나? 잠깐 있는 거 이거. 백수형님 카더라는 말을 들어보, 그래서 왜냐면 화공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화학 회사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카더라라는 말이 카더라 한번 외쳐주세요. 더 어렵다 카더라.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요. 새로 OLED 라인을 깐다, 반도체 세대가 바뀐다라고 하면 라인을 완벽하게 풀 셋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셋업할 수 있는 대졸자들을 많이 뽑죠. 그런데 화학 재질은 사실은 물론 이제 신규 재질들이 있지만 캐시카우는 항상 똑같은 기본적인 화학 원재료들이기 때문에 공정의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다지 대졸자를 많이 원할 만한 일자리의 개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LG 화학과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오늘 하나케미칼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케미칼. 왜냐하면 사실 스펙도 중요하고 뭐 연봉도 중요하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홍크님께서 이제 두 기업을 설명하실 때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었잖아요. 복지. 근데 그걸 대기실에서 이제 들으면서 한화의 복지가 상당히 저와는 좀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님은요? 사실 둘 다 좋잖아요. 그쵸. 둘 다 좋은데 기왕이면 저는 이제 세계 10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LG 화학 들어가면은 뭔가
뿌듯뿌듯하고 이 추석날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이 아버지 형제들한테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렇죠. 내가 세계 10등 안에 드는 기업에 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랑만 하죠. 네, 그런 것도 또 직장을 구하는데 좀 약간 고려해야 될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 선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향 저격 프로그램 한 지도 지금 제법 된 거 같은데 많은 업계와 기업들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시청률이 아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항상 좀 이렇게 뭐 늘상 접하는 제품들에 대한 친숙함은 어마어마한데 이런 산업재 제품들에 대한 친숙감이 좁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여러분들 되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를 넓게 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며 가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우리가 뭐 요즘 새로운 요구르트 젤리가 나왔네 뭐 이런 건 오며 가며 느낄 수 있지만 요즘 뭐 우리나라 화학업계에서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해?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종이신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털에 들어간다고 해서 뜨지 않아요. 왜? 우리 시청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듯이 네이버 입장에서도 ABS 이런 거 올리면 누가 클릭하겠어? 아무도 클릭 안 해요. 요구르트 젤리만 클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정보를 볼 때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털에 나오는 내용들은 가십성, 그다음에 이제 대중성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임원들이 보는 정보들은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종이신문도 같이 보면서 그런 정보들 스크랩하시고요. 꾸준히 여러분들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은 게요. 술자리에서 맨날 야, 연예인 걔랑 사귄대 이러면서 술 먹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이제는 술자리에서 LG화학에서는 그 엘라 그걸 위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더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500한 잔 딱 들고도 뭔가 똑같이 500한 잔을 들고 있지만 훨씬 더 이제 뭔가 약간 토니 스타크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젤리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취준생이라고 하면 이제 술자리에서 면접 보는 건 아니고 면접장에서 임원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취향 적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